저쪽 방에 들어갔는데 반대방에 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좋은 합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 사안을 이 최단 시일 내에 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야 5당은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대통령님과 청와대 회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시다면 설령 억울하시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갖고 어느 짧은 그게 아니네. 아니, 한국당 모출석 의원들하고는 좀 말씀 나눠보셨어요? 전혀. 국무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그 맥락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나름대로 자기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는 뭐 이해는 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대응하는 태도는 다 옳지 않습니다. 네, 7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날짜가 드디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레 오후에 만나는 건데 네. 아무래도 다양한 현안이 논의가 되겠죠? 네,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회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정치부회 시간이요? 네, 딱 시간이 겹칩니다. 아. 제가 취재를 가려고 했더니 아쉽게도 좀 못 갈 것 같고. 아니, 거기서 연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는 게 이제 네.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겠죠. 사실 그런데 그게 핵심 의제지만 뭐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한 뭐 의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최 반장 가 있어도 되는 거죠? 꼭 필요하진 않죠, 여기서. 네, 좋아요. 고 반장, 저도 이제 오늘 출근할 때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나왔는데 오늘부터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첫날부터 뭐 많은 진정이라고 그럴까요? 뭐 신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물까지는 모르겠지만 본물까지는 아니에요. 네. 시행 첫날이라서 뭐 여러 건의 진정이 들어왔다던데요. 예, 여러 네. 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뭐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들부터 대형마트 네. 직원들 또 한국 석유공사 직원들까지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JTBC에서 제기된 진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민한 또 발언을 하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들어온 안타까운 속보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인근 산이고요. 북한산 초입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시 58분쯤 부인이 신고를 했는데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라는 그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3시 58분쯤 신고가 이루어졌고 4시 25분쯤에 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드론과 구조견 등을 통해 투입해서 숨져 있는 정의원을 산에서 발견했고요. 지금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저희 정치부회 시작 직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 회의 도중에 다른 속보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다만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자정부터 시작됐고요. 앞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어제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국회에. 근데 역시 여야의 이견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임명 절차를 밟은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모레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전까지 임명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5당 대표 회동 이후로 검찰총장 임명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오후 2시 40분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대표 회동과 검찰총장 임명은 별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레 잡혀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무산시키겠다. 그 정도의 반발은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속보가 나오면은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의 중재위를 구성하자라는 요구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그 제3국 중재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의 설명이고요. 일본 측에서 18일을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삼으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규제 카드가 1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 경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일본 관료들의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도 있지만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아직도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를 냈는데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고 있고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아베 총리가 뉴욕타임스의 저런 지적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주류 언론에서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모레로 확정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정두원 전 의원 사망 소식과 오늘 새벽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자진 철거한 우리 공화당 얘기, 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5당이 모레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열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강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또 국회 상황도 아울러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이틀 뒤면 만나게 됩니다.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외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대표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이렇게 말씀을 청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의제 외에 이런 논의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 다 하라 이런 건데요. 일본 그 수출 규제 외에도 추경, 외교 안보 라인 경질 요구, 또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또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갖가지 얘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오후 4시부터 6시입니다. 오찬도 아니고 만찬도 아닌 다소 애매한 시간인데요. 게다가 5시에는 이 가정회에도 가야 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회담 시간을 이때로 정한 건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워낙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티타임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딱 6시 땡 하고 끝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대화가 깊어지시거나 넓어지시면 시간은 좀 더 연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논의하기로는 만찬은 없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의 당대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금 취임 일주일도 채 안 돼 대통령 회동에 참석하게 됐죠. 자,
자, 요즘 당선 축하를 받고 또 인사를 다니느라 바쁩니다. 자, 오늘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미 어제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싱크러쉬라는 별명처럼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은 정하셨습니까? 제가 정상적인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이 책임 있게 검토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님 뵙고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연착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보수다운 보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프레임이다. 자, 아무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앞두고 있더라도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자, 예결위 추경안에 대한 2차 종합 정책 질의를 마쳤습니다. 자, 늘 대여 공격수 역할을 맡아온 한국당 장제원 의원, 오늘 자정을 넘겨서 거의 마지막 주자로 손을 들었는데요. 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요즘 응원도 많이 받으시고 비판도 많이 받으시죠.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이 한 55%, 반대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많이 받으시고 있으시네요. 아니 싫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응원의 편에 좀 쓰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잡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등락을 해야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정보위, 과방위,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산자위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로써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장관의 첫 업무보고인데요. 그런데 이 상임위식에는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당 의원들 당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 때 김학의 동영상 CD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이런 말 바꾸기를 했고 어쨌든 당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태로 인해서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는데 본인의 병명을 본인이 스스로 밝히면서 성희롱과 관련이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를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죠. 자,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 제2의 청문회를 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지금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상황에서 석 달 전 일을 다시 꺼내 논쟁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일단 이종구 위원장이 장관의 입장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자고 정리를 하면서 일단락되나 했지만 이 한국당은 박영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은 야당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몇 분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해한다. 장관이 이해하고 용서할 일입니까 이게? 시간을 안 줬다. 예, 거짓말합니까 당사자가 얘기했는데. 박영선 장관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결국 이런 상황이면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마이크는 꺼졌지만 마치 고음 대결이라도 하듯 고성이 오갑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어디서 그 소리 하지 마고 도대체 점잖게 해주니까 그냥 막 점잖게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점잖게 하려면 어디서 그 소리 무슨 간사님 마음대로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고 간사님 마음에 들면 장관장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장관장이 없고 그런 겁니다 지금 왜 시비야? 도대체 왜 시비야? 아니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결국 박영선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의제 제한 두지 않기로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속보로 얘기를 했지만 삼선 의원이죠.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집 근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유서를 써놓고 잠적한 거를 이제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실관계가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드론과 구조견을 통해서 수색을 벌여서 이제 야산에서 산에서 숨져 있는 정 전 의원을 발견을 했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속보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다 좀 모아가지고요. 이따 양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날짜가 18일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18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모레죠. 모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회동이 열리는 거고 일단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조치가 최우선 이슈긴 하지만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지난해 3월 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 당시 회동을 가진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올 상반기 내내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 모처럼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야 5당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죠. 또 회동 의제는 하지만 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조치와 여기에 따른 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초당적인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여야의 초당적 이 협력 방안과 또 그 외에 이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회동에는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또 각 당의 비서실장과 대변인들이 배석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 보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런 참모진들과 또 국무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배석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야 합의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 초당적 협력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모여 이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여야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선거법 개정과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추경,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관련 또 외교안보 라인 경질 요구 등 이 쟁점 현안들이 두루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요구했던 양자 회동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했나요? 네, 별도의 양자 회동이라던가 형식에 대해서는 여야 5당 사무총장 간 조율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동 시간을 오후 4시부터 6시로 정한 건 의제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낫다고 보고 형식을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본회의 일정은 못 잡은 상태죠? 네,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고 지금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남은 그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2번 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9일 마지막 하루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만일 하루만 열린다면 해임 건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는 되지만 곧바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서 사실상 안건은 표결 없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이 이틀이 되지 않으면 이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처리도 어렵다라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연 의사 일정 합의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순서대로 들어보시죠. 국방안보상의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던 선례도 없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 이틀 본회의를
잡아가지고 처리했던 이런 선례도 없고. 추경 심사는 저희가 계속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 일자가 최소한 이틀이 잡혀져야 되는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하루를 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본회의 일정을 하루로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당초 본회의를 이틀 열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오기 중에 오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로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슷한 입장이고요. 나머지 야당 상황을 보면은 민주평화당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북한 목선 사건을 비롯해서 허위 자백 등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분명히 안보 누수이자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 무산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 건의안 처리를 표결에 붙이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반면에 정의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 본회의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국방위 소속 김종대 수석대변인 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 위기 때도 대부분 장관이 유임됐었다면서 이 소소한 기강 문제를 비화시키는 건 안보를 정략으로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매우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정경두 장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죠. 네, 정경두 장관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지만 장관의 거친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목선 사건, 이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사건을 통째로 조작했다.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노크 기순 사건 등을 나열하면서 이 당시에는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가 뻥 뚫린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정쟁으로 인식하는 여당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요.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상황에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속보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꽤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네요. 최 반장. 네, 조금 전 여야 간사들 간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국정원에 따르면 북미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북한 측은 김명길 전 주 베트남 대사가 협상 대표를 유력하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달 말 이뤄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게 맞고 이 비건 대표와 북한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지속돼서 이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또 무역 적자가 확대돼 외환난 심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그리고 또 이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또 식량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 올해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다라고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이 국정원은요, 유엔 결의 위반이 의심이 되는 선박 4척을 억류하고 조사한 뒤 이 출항 보류나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엔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 이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미국과 일본과도 공유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과 비교해 미온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혁철 대표 얘기했어요. 좀 전에. 근데 얘기하려고요. 네, 얘기 안 했으면. 국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이제 처형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부회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국정원에서 오늘 보고하면서
김혁철이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가 더 있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낸 게 하나 있는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판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요. 판문점 회담이 한 달도 안 돼서 전쟁을 시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나온 담화문이었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세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보복 조치가 아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오늘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공동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네, 전례 없이 강한 어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밤사이 일본 쪽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번 규제 조치를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수장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트위터를 통해서입니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에 하나씩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말을 바꿨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세코 산업상 일본 정부는 안전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운용한 것일 뿐 강제징용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그럼 다음에 나올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これは歴史認識問題を通商政策と絡めるというのはですね、トランプさんみたいなやり方なんですが、あんまり良くない。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이미 아베 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국가 간의 약속, 즉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걸 사실상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코 산업상의 반박은 자가당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수출 허가 결정의 운영은 각국의 법령 등에 달려 있고 각국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국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모순입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유출한다라는 주장을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으면서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애초에 사실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근거가 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자, 오늘 강요회의를 마치고 나온 세코산업상 또 엉뚱한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일 양자협의회에서 한국 측의 철회 요청이 없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괜히 말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事務的な説明の場として合意をした上で、開催をしましたが、韓国側は、協議の場と一方的に呼んだ上でですね、現状の回復と撤回も要請したという説明をしていますが、これは全く事実と、異なる主張であります。こういう主張がですね行われるようでは、両国間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して、大変遺憾でありますし、こういった状況下ではですね、政策対話すらも開けないと。 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치를 철회해달라 공식 요구를 하는 마당에 이 대표단이 협상하러 가서 언급을 안 했다고 주장하니 요새는 말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어제 국회 산자위에 출석한 성윤모 장관은 철회 후 원상태까지 돌려놓으란 더 강력한 요구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댔어요. 회의록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철회란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 철회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상 회복이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말이 맞나요? 일본 측의 말은 일단은 맞네요. 그거는 의원님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정말 안 되죠. 아니, 원상 회복이라는 것과 철회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어를 얘기 안 하면 얘기 안 했다 소용하는 거 그건 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원상 회복을 요청한 거는 철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로 생각해서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일본이 진실을 얘기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며 한국의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외친 지 불과 이틀 만에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우려를 제재의 이유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조치는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基本的原則につき一致することができた。 네, 한일은 오는 23일과 24일 WTO 최고기구인 일반 이사회에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아직까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데이비드 스트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신임 차관보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세 번째 경고에도 일본 보복 조치 아니다 주장 되풀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역시 속보로 전했지만요. 일본이 모레 18일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그 데드라인이죠, 모레가. 근데 우리 정부가 관련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한일 무역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오늘 그 일본의 반응이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정부의 대변인 격이죠. 스가 관방장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가 장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운용한 것이다. 이 대항 조치, 그러니까 이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지금 일본 언론 또 집권당인 자민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를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아베 내각만이 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면서 이 어찌 보면 사태 본질을 좀 흐리고 있는 것이죠. 자, WTO 등 수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이 아베 총리 토론회 또 참의원 선거 유세 이 현장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관련 신뢰를 어겼다 이렇게 유세 중에 공공연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제징용 판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그 배상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요. 피해자들은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 미쓰비시 측의 배상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한을 7월 15일 어제까지로 잡았었는데 미쓰비시가 끝내 답을 하지 않으면서 대리인단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제철 후지코시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현재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의 근거에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 원 정도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요,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또 별도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일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보복 조치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이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시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시안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이 청와대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답은 없을 것이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한일 기업이 합쳐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이 됐는데 이건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다른 방안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관련해서 이제 18일 이후에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 대상으로요, 농수산물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우선 우리 국민의 취업 비자 제한이나 이 농수산물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 전체 농림축산 이 수출의 19%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본에도 우리 농산물 수출에 일본이 큰 비중을 일본도 역시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에 일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노려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자, 수입 제한이 아니더라도 검역 절차 등을 강화해서도 통관을 늦추기만 해도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농수산물은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절차를 길게 하면 당연히 피해 규모는 똑같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 반장. 그렇습니다. 특히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WTO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역전패를 당한 다음 사실상 분풀이식 보복에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부터 한국산 넙치와 냉장조개 등 5개 품목의 수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잖아요. 고 반장, 이낙연 총리가 현재 순방 중인 걸 놓고 야권의 공세가 어제 저희가 다뤘던 대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내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때 이낙연 총리가 이 순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하냐, 지금 제일 큰 현안이 일본 문제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폈었죠. 외교적 비상 상황에서 내각을 총괄해야 할 총리, 또 역시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라고 주장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정상외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 외교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청 연석회의가 오후 4시 반부터 열리고 있는데, 지금이 5시 50분인데요.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일단 보입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하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의용 실장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965년 국교 수립 이후에 힘들게 쌓아온 한일 간의 우호 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 부처가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산업의 근본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바로 그렇게 잡을게요. 네, 자막에 안 뜨고 있네요. 네, 문 대통령 경고에도 일본 보복 조치 아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새벽 광화문 광장에 세워놨던 천막 4개 동을 모두 자진 철거했습니다. 서울시가 2차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려 하자 먼저 걷어들인 거죠. 다행히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만간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서울시는 광장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예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16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2차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겠다.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하겠다 한 거죠. 자, 미리 예고하고 철거한 게 어딨냐 하실 수 있지만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고민할 시간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화당 반응은 서울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다 나오십시오. 총동원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광화문 광장 집결을 지시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밤사이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 모여서 밤새가며 배수의 진을 쳤죠.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약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10,000명이 모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곳에서 연좌 농성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실제 1만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대집행 예고한 시간 다가오자 우리 공화당 사람들 으쌰으쌰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결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전 5시쯤 이상하게도 갑자기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저렇게 우르르 옮겨가는 거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광장 천막 4개 동을 저렇게 자진해서 철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광화문 광장 비운 겁니다. 그 사이 서울시 직원 600여 명, 용역업체 직원 350여 명이 광장에 진입을 했죠. 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때였습니다. 조원진 대표, 용역 당신들 허튼 수작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대조, 인물 대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바로 일당 받으려다가 신세 조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신세 조지는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광장을 비운 그 순간 우리 공화당의 전략적 철군,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일면 다행스러우면서도 이러려고 그동안 그 많은 소동을 벌였던 건가 황당하기도 한데요. 우리 공화당 지도부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강조합니다. 이렇게요.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철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자, 그러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 다시는 천막 안 칠 것이냐? 아닙니다. 조원진 대표 용광로 들어가기 직전 터미네이터 마냥 I'll be back.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공언합니다. 이렇게요. 언제 8동을 치겠습니다. 8동을 다시 또 철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60개를 친다고 약속해서 160개. 자, 어쨌든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돼서 천만 다행입니다. 서울시 우리 공화당의 이 재진입을 막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자유한국당 이 정미경 최고위원의 그 댓글 읽기 발언 오늘까지도 설왕설래죠. 바로 이거 말이죠.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발언에 몹시 분개했고 입장문도 냈지만 한국당은 이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신청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자, 특히 정미경 최고위원이 앞서 그 발언했을 때 옆에서 잠시 웃었던 민경욱 대변인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다음에 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현실 인식 한국당 내부에서도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그 맥락은 나름대로 자기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두원 전 의원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속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러니까 예전 정 전 의원의 지역구죠. 삼선 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의 지역구였고요. 홍은동 인근 산에서, 그러니까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시 58분쯤 부인의 신고가 경찰로 들어왔고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간 상태였다는 게 이제 부인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야산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고 정 전 의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관련 설명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고반장. 경찰 설명 내용 위주로요. 예, 네, 일단 이 홍은동은요, 이 정두원 전 의원의 고향이자 거주지입니다. 1957년생 올해 63살입니다. 이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해서 드론과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요. 이 홍은동 이 북한산 초입 인근 한 공원에서부터 수색을 해서 그 인근에서 이 숨져 있는 정 전 의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정 전 의원의 사인 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오후 2시 30분쯤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운전기사를 먼저 보내고 차에서 자기가 내렸고요. 혼자 산에 올라갔다고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파악 내용이고요. 그 유서를 써놨다라는 내용은 이제 부인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아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서 내용이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의 설명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일단 오후 4시 25분경 북한산 자락길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경찰은 정 전 의원 핸드폰이 이 숨진 현장 반경 50m 부근에서 위치값이 확인이 돼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휴대전화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 전 의원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내리 3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러니까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강지영의 톡쏘는 정치에서도 한번 저희가 일식집을 개업했을 때 가서 인터뷰했던 기억도 나는데 정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적인 건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라디오 출연을 하면서 왕성하게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신반장. 네, 정 전 의원이 최근에 재혼을 한 뒤에 부인과 함께 마포에 일식당 열기도 했고요. 정계를 떠난 뒤에는 방송을 활동을 하면서 정치 평론가로서 정치인 시절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식당을 개업했던 거는 이 부인이 일식조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정 전 의원이 방송이 없을 때에는 직접 식당에 나가서 식당 일도 봤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나는 지루한 걸 잘 못 참는다. 최근에 예능도 준비 중이고 연기자 데뷔도 꼭 하고 싶다. 연기 학원, 뮤지컬 학원도 다녀보고 감독들도 찾아가 봤는데 전직 의원이라 부담스러웠는지 안 뽑아주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가수 활동 비슷하게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앨범도 내고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의 선택이 더 안타깝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정 전 의원은 MBN 또 KBS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방송이 2개나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왕의 남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실세 의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부터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의 어떤 갈등, 또 이상득 전 부의장의 이 권력 사유화를 정면 비판하면서 또 큰 파란을 일으켰었죠.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시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서운 비판을 하면서 날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던 탓이었는지 일단 박근혜 정부 때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도 있었죠. 이후 물론 최종 무죄 판결로 억울함은 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정 전 의원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직 정확한 사유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딱히 그 유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이유 좀 미리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되짚어 보자면요.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고
또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괜찮아졌구나 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뭐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그런 또 보도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중대사 제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그 우울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좀 많이 힘들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와 2018년 2월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내가 악몽을 꾼 건가 여기가 어디지 싶었다라면서 본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의원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정말로 힘들더라. 목을 맸으니까 지옥 같은 곳을 헤매다가 눈을 떴다. 한동안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작년 인터뷰네요. 예. 작년 2월 인터뷰고요. 저도 지금 그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 낙선 뒤에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급성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뭐 구속이 됐었고 또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탄핵 정국에서 또 보수당까지 몰락을 하게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몰아서 오면서 고통이 밀려와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미수에 그치고 그 뒤 병원을 찾았다라는 게 당시 뭐 정두원 전 의원의 인터뷰였는데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내용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뭐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뭐 심적 고통을 호소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지금까지 나온 경찰의 발표 내용, 또 속보, 또 최근에 정전위원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정치부회 끝나기 전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못다한 얘기는 또 뉴스룸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 사실 행정 대집행이 오늘 새벽에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행정 대집행 직전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자진해서 이제 천막을 철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이 광화문 광장에는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50여 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막 재설치에 대비해서 광장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계를 뚫고 천막을 기습 설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때가 언제일 것이냐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주말 도심 집회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마냥 인력이 광장에 대기하면서 감시할 수도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는데 뭐 둘 다 그 혐의를 부인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거를 보니까요. 잠깐만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아무튼 저희가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요. 내일 좀 더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공화당 천막 자진 철거 다시 돌아올 것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서 25일 자정부터 임기가 발효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사람이 검찰의 수뇌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해 왔는데 오늘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이미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임명 가능성이 계속 거론됐는데요. 예정대로 임명안 제가를 한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주장했었던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수건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법보다 의리라는 식으로 조폭 잡아야 될 검사가 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사람이 검찰의 수뇌가 돼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면 목요일, 그러니까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배 기수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떠나는 게 이 검찰 관례처럼 문화처럼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연수원 22기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에 이어 오늘은 21기 김기동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고위직의 8번째 사의 표명입니다. 특히 이번엔 윤석열 신임 총장이 문물현 총장보다 5개 수나 아래여서 사퇴 폭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자, 제가 지난주 핫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영등포 경찰서 아침부터 진짜 뜨거웠습니다. 기자들도 잔뜩 몰렸습니다. 바로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첫 국회의원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를 끄는 주인공 바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측면에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출석 요구서를 잠깐 보시면요.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사개특위 회의장 인근에서의 충돌 그리고 같은 날 의안가 부근에서의 충돌 때문에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 역시 4월 26일 의안가 부근 충돌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곧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일단 백혜련 의원과 윤소아 의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의안가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도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 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내일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기현, 표창원, 윤준호 의원 등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이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 경찰의 출석 통보를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타겟 줄 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야당 탄압 주장을 앞세우면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환영 행사 도중에 몸을 떠는 증상을 보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몸을 떠는 게 한눈에 좀 확인이 될 정도인데요. 당시 총리실 측은 탈수 증세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7일 정부 행사에서 다시 몸을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정을 해보려는데 저렇게 두 팔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일 핀란드 총리 환영 행사에서 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안팎에서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자 메르켈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ch muss damit jetzt eine Weile leben, aber mir geht es sehr gut und man muss sich keine Sorgen machen. 네, 다음 날인 11일 덴마크 총리 환영 행사 자리에선 떨림 증상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이례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큰 병은 아니라고 밝혔으니 일단은 다행입니다. 마침 내일이 메르켈 총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1954년생, 올해로 65살입니다. 지난 2005년 총리 취임 이후 벌써 4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장수 총리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2년 정도인데요.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만큼 남은 임기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을지 독일 안팎에서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제가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 했고요. 사실 그 오전에 결정이 안 나와가지고요.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뭐 일단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자 임명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1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 임기도 남았고 여야 대표 회동 후로 이 임명 시기가 조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하지만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총장 임명안 제가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과 윤석열 총장 임명 별개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일단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채로 임명이 된 고위공직자 이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입니다. 이 야당은 이 부분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임명 강행으로 이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 5년간 17명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 윤석열 후보자 임명은 의회 무시, 국민 모욕, 또 국민 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윤 신임 검찰총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수건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요. 논평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이의를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 0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8명의 검찰 고위직이 사의를 밝혔거나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갈이가 많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 역시 관전 포인트죠. 그 얘기는 또 저희가 추가로 해볼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재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온 국민이 외우는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운 기억이 있는데요.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문자를 새로 만들고 심지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을 기록한 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1446년에 출간된 한 권이 현재는 서울 간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지난 2008년 상주에서 동일 판본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베이키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주본입니다. 자, 이를 놓고 10여 년 동안 온갖 소송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상주본 회수를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함구하고 있습니다.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체 그에 대해 일체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요. 2008년 배 씨는 집수리 도중에 상주본을 발견했다면서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면서 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고 조 씨는 상주본을 회수하면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지만 2012년 숨졌습니다.
한편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배 씨의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이 훼손됐다고 하는데요. 2017년 배 씨는 당선되면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겠다며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반환 소송을 했고 배 씨는 정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 씨는 왜 이렇게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발견은 뭐 신대륙도 가졌는데 예. 그 10분의 1 정도는 그 끼쳐주면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일 뿐이지. 예. 예. 아무튼 그 경우에도 10분의 1 예, 다시 그런 말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 그 뭐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은 뭐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뭐 관계없고. 왜 1,000억 원일까요? 직지 심체 요절의 가치가 1조에 이르기 때문에 상주본도 그에 준한다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10분의 1인 1,000억 원이 근거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문화재를 환수할 때 보상금을 준 적은 있지만 1억 원을 넘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반환 요청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당장 강제 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 씨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단 안전기준 과장이 내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한 반환이 쉽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과연 강제 집행으로 가게 될 것인지 상주본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된 채용 절차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부모 직업,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용모 등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내일도 이어지는데 내일은 민주당 표창원, 송기현, 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불응 원칙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속보가 많으니까 좀 잘 좀 챙겨야 되겠네요, 오늘. 네.